네, 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 장성관 사무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아기라고 해야 되나? 고등학생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인 고등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한 주 건너뛰고 이제 또 장성관 사무차장님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오늘 좀 해볼 얘기는 사실 지금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뜨거운 이슈가 있죠. 사실 이게 뉴욕주가 선거구가 조정이 됐어요. 이번 그 센서스 결과로 조정이 되면서 이게 기존의 본인의 지역구가 다른 데로 편입이 되거나 뭐 그래서 어느 지역구는 원래 의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의원들이 막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뉴욕시가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각 지역구들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거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매 10년마다 미국에서 치러지는 센서스 이후에 1, 2년 내로 모든 연방 하원 지역구와 또 주의회 지역구가 재획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현직 의원들 사이에 재획정에 따라서 맞대결을 벌어지는 경우가 특히 뉴욕의 의원에 많이 발생을 해서 먼저 맨하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뉴욕 이제 새로 되는 12지역구, 12지역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2지역구로 새로 획정된,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이름은 이전 10년 동안의 지역구 숫자나 이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획정된 12지역구는, 이 맨하탄 14가 정도부터 네. 센트럴파크의 북쪽 끝, 그러니까 오. 96가 또는 110가까지, 네. 이렇게까지 굉장히 맨하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구가 되었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2차 곳이네요, 대전, 진짜.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2차 대전 이후로 또 최초로 맨하탄의 웨스트 사이드와 이스트 사이드가 한 지역구에 들어가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라고 바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역구의 모습이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예.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도 되느냐 하는 음. 비판이 공화민주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이런 의구심이 나왔던 지역구의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모양새도 모양새지만, 이 지역구에 원래 지역구를 두었던 캐롤린 말로니 하원 의원과 제리 네들러 하원 의원이 하나의 지역구로 본인들의 지역구가 편입이 되면서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 다 민주당 쪽이에요? 예, 두 분 다 민주당이고요. 사실 어. 둘 다 굉장히 민주당 내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캐롤린 말로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감시감독위원회, 그러니까 하우스 오버사이트 커미티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이분 같으면은 83년에 뉴욕시 의회에 처음에 입성을 하시고 93년에 연방 하원에 당선이 된 이후로 지금 현재 30년 가까이 연방 하원에서만 3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 네들러 의원은 좀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말로니 의원은 굉장히 이렇게 중진급의 유명한 의원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유명세를 타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역구가 예, 나눠지기 전에는 이 캐롤린 말로니 의원과 제리 네들러 의원의 각각의 그 선거 지역이 다 달랐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들러 의원 어.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의 웨스트 사이드 위주의 지역구가 되어 있었고, 말로니 의원 같은 아. 경우는 그 옆에 미드타운을 기반으로 네. 지역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랬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맨하탄 사실상 로어 이스트 사이드 위에부터 예. 센트럴 파크까지 또 웨스트부터 이스트까지 하나의 지역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예. 경우가 발생했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네들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청문회에서 특히 트럼프 탄핵 청문회 때 많이 음. TV와 라디오로 접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또 이분도 말로니 의원과 같은 시기에 연방 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두 분 다 그 전부터 뉴욕시 또 뉴욕주 정치에 참여를 오래 하셨고, 또 예, 맨하탄 미드타운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50년 지기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렇겠네요. 불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맞수 대결을 펼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 중진 의원 누구 하나 정치 생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아, 예, 참, 그렇습니다. 대형 지역구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지역구는 또 어딜까요? 예, 다음 지역구는 17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웨스체스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예, 여기는 이제는 지금 좀 정리가 되었는데, 처음에 뉴욕주 이 선거구 재획정이 된 지도가 발표되었을 때 예.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큰 내홍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원래 리치 토레스라는 88년생의 젊은 또 초선 의원의 지역구가 대부분 새로 획정된 17지역구의 한 70% 정도를 예, 차지하는데요. 어, 그런데 그 옆 지역구를 대표하는 션 패트릭 말론이라는 5선 의원이 예, 이 지역구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 어허, 둘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 션 패트릭 멜로니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요. DCCC라고 하는 민주당 전국 하원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 당내 선거 대책 기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는 목적이 단 하나가 있는데, 이 목적이 현직 하원 의원들의 재선을 돕고 또 그들의 자리를 보호하는 것. 예, 그러니까 현직 보호가 최우선순위 목표고, 또 두 번째는 전국의 전략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추가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전략을 세우고 또 음, 그거를 집행하는 기구인데, 그런데 이런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현직 하원 의원이 다른 현직 하원 에게 대결을 신청을 한 것이고, 또 그렇죠. 뿐만 아니라 5선의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음, 이렇게 어, 한다.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것임에도 불인데, 거기다가 또 션 패트릭 말로니 의원은 중년의 백인 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리치 토레스 의원은 88년생 흑인과 라티노 혼혈이거든요. 그것 어, 때문에 또 하원 민주당 내 흑인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유색인종,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입지가 예, 좁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선배 정치인들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젊은 정치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자리를 뺏어가면 음, 어떡하냐라는 마찰이 크게 벌어졌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 그러니까 하원 민주당 내 서열 5위인데요. 예, 브루클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이 의원은 여기에 반발하는 의미로 본인의 선거 자금의 약 4만 불 정도를 집행해서 알바니의 뉴욕주 의회 그리고 또 브루클린 지역에 지금 발표된 뉴욕주의 재획정 선거구는 유색인종들 의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불합리한 음. 모습이다라고는 비판 TV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비판은 TV 광고를 냈다. 그러네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대결로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둘이 마찰이 있고 나서 예, 결론은 션 패트릭 말로니가 새로 획정된 17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예. 리치 토레스 의원은 조금 옆 지역구인 브롱스에 있는 15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이 근데 뉴욕 17지역구가 웨체스터 지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웨체스터를 포함하는 아, 브롱스와 웨체스터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제 젊은 초선 의원에 이제 도전하는 위치 토레스 의원이 이제 다른 지역구로 좀 옮기는 상황이군요. 두 사람 대결은 그러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그러면, 그렇죠. 예, 원래는 위치 토레스 의원이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17지역구에, 자기 지역구로서. 그런데 예,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떠밀렸다고 봐야겠네요. 예, 너무, 그런 모양새가 아, 벌어졌고, 또 특히나 이게 민주당
전국 하원위원회 의장이 이런 네, 그런 일을 거를 벌였기 때문에 더 비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선거라는 게 참 사람들을 거의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 거의 미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역군 또 어디 볼까요? 예, 또 다음 지역구도 뉴욕에 있는데요. 여기는 뉴욕 10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뉴욕 음, 12 지역구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로어 이스트 사이드와 차이나타운 등지를 포함하는 지역구가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는 사실 현직 의원이 지금은 출마한 상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재획정에 따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직 프리미엄이 없다는 음, 점에서는요. 제리 네, 네들러 의원이 살짝 여기에 걸쳐 있었죠, 원래는. 그래? 예, 그래서 예, 여기로 옮기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네들로, 좀, 아무래도, 아무래도 본인 집이 위치한 곳이 자기 지역구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션 패트릭 말로니 의원도 음, 굳이 이 지역구에 나간다는 것이 본인 집이 그 지역구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그래서, 펼치기도 했는데요. 음, 그래서 이 뉴욕 10 지역구는 그래서인지, 현직이 없기 때문인지, 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자그마치 17명이나 됩니다. 우와, 민주당에서만요? 다 민주당이고요. 사실 맨하탄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출마를 해도 본선까지는 진출할 수는 있으나 당선 그렇긴 가능성이 하죠. 예.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와, 그래서 여기서는 몇 명의 제 눈에 띄는 후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네, 번째로 율린 리오라는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현재 2017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주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는데요. 한 2주 음, 전에 네, 이 연방 하원 출마를 위해서 뉴욕주 하원에서 사임을 했고요. 자진 사퇴를 음, 했고요. 대만계 출신이고 스스로가 또 굉장히 어렸을 때 유년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 출신인데 오, 어,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오랜 기간 시민 운동을 하기도 했고 또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맡은 적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하고 또 인연이 깊네요. 율린 예, 그래서 리우라는 의원. 이분 그래서 선거 포스터를 보면 또 한글로도 적혀져 있고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몇 달 전에 그 안타깝게 차이나타운에서 운명을 달리한 크리스나 유나리 예, 사건에서도 율린 이유가 그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예. 모금 운동을 또 이끌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율린 리우 아, 의원.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먼데어 존스라고 하는 의원인데요. 이분은 사실 현직 연방 하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은 락클랜드 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본인 현재 지역구인데 네. 재획정에 따라서 뉴욕 10 지역구에 현직 의원이 어. 없다는 것을 알고 여길로 지역구를 옮겨서 다음번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아, 아, 진짜요? 다음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이번에요. 아, 예.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20,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는 예. 이곳 차이나타운에 있는 지역구로 옮기고 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재 의회에는 본인의 임기는 지금 갖고 있는 락클랜드 카운티의 지역구에서 의원직을 끝낸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해야 된다 이런 조건 같은 거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출마하는 지역구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법에 아, 저촉되지는 않는 것인데요. 다만 그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려면 네. 해당 지역구에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아, 본인이 투표를 하려면, 예. 그 정도의 조건이 있을 뿐인 거지.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 라클랜드 카운티의 웨체스터 여기 계시던 분이 왜 시리로 들어오시, 그것도 완전히 로우어 쪽으로 오시니까 정말 한참을 건너뛰시네요. 아무래도 시티에서 좀 뭔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몬데어 존스라는 의원도 좀 특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지역구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와 조지아에 있는 지역구인데요. 뉴욕 10 지역구 출마하는 빌 드블라조 시장을 아, 소개 안 해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건너뛰었네요. 예. 그래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뉴욕 10지역구에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쵸.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여기에 출마를 하는 것이 예. 사실 이 전체 후보들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율린 리우 주 하원 의원이나 예. 몬데오 존스 연방 하원 의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 분 다 진보적인 성향이세요. 특히 몬데오 존스 의원은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콜테스가 이끄는 8인의 초재선 진보 의원 그룹, 그러니까 스쿼드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87년생의 젊은 흑인이고 또 하버드 출신 변호사인데다가 또 공개적인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연방 의회에서 유일하게 흑인이자 공개적인 성소수자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이 다른 17명의 후보들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한 후보들입니다. 네. 그래서 빌 드블라지오 후보가 예. 여기서 얼마나 진보적으로 또는 중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본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구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당 당내에 이 주류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도 지향적으로 바뀔 것인지를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뉴욕 10지역구 17명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부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또 굉장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는데, 빌 드블라조 전 시장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분은 그쵸, 또 그렇게까지 진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번 선거 결과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지역구 한 곳과 또 조지아에 있는 지역구 한 곳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 두 지역구에서는 이미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뉴욕시 내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웨스트 버지니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화당 보수적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성향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현직 의원이 둘이 같은 지역구를 두고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라서 뉴욕과 웨스트 버지니아가 하원 의석수가 하나씩 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는 또 하원 의석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1지역구와 2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같은 지역구를 두고 붙었고, 여기서 알렉스 무니라는 의원은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바로 받아가지고 크게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우세에 섰고요. 예.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데이빗 맥킨리라는 하원 의원은 다름이 아닌 조 맨친의 공개 지지를 구했습니다. 조 맨친은 아무리 같은 주의 상원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을 상대하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받은 의원을 상대를 하면서 본인이 초당적인 유권자들을 움직이려는 것도 아님에도 조 맨친의 공개 지지를 구한 이유는 이 무니 의원이 맥킨리 의원을 상대로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의 내용은 뭐였냐면 맥킨리 의원은 공화당인데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바이든 정권의 아젠다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보냈고요. 네. 그래서 맥킨리 의원이 조 맨친의 공개 지지를 받으면서 조 맨친 상원 의원을 본인 TV 광고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맨친 의원이 카메라를 딱 렌즈를 쳐다보면서 본인이 그랬듯 맥킨리 의원도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는다. 바이든의 빌드백 베러에 우리는 둘 다 반대표를 던졌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게 30초 TV 광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니다 그거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근데 아무래도 조 맨친 의원이 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거든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2010년까지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아무리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조 맨친 의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화당 지지율보다 또 3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곳이라 조 맨친 의원의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알렉스 무니 후보가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얻고 네. 54%를 얻어서 본선에 진출했고요. 또 이 지역구는 그랬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군요, 결국은.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얘기는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였는데, 뉴욕은 6월 28일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